시험의 산물이다. 시는 나의 칩으로 되는 행위다. 또 시는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을 담아야 한다. 시는 유머 감각이 산물이다. 시는 새로운 요소가 있어야 한다. 시는 인간의 식로병사를 노래한다. 시는 문명 비판을 지향한다. 시는 독자 감동을 지향한다. 시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시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시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하나 내가 그 샘플로 말씀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고, 시에는 못 넣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 시에는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욕도 들어가고 뭐랄까 비평도 들어가고 또는 뭐 감사도 들어가고, 그래서 시에는 넣을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시를 뭘로 쓰나요? 시를 쓸 때 뭐가 제일 많이 가동되나요? 머리죠, 머리. 우리 머리가 시를 쓰는데 제일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머리의 이 구조가, 이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시를 쓰면서 우리 작동 구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뇌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페이지예요? 지금 108페이지입니다. 그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메타인지는 메타하고 인지를 두 개를 합한 합성어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죠.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 아는 것부터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에 이르는 전반을 의미한다. 여기서 예를 들면 의사결정 상황에서 A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B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인지라고 하고, 한다면 A 또는 B를 선택하는 것에 사고의 함정이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한 단계 위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즉 인지를 사고가 수행하는 엔진에 비유한다면 메타엔진은 사고의 방향을 설정하는 조종장치의 역할을 하는 뜻입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은 엄청난 일이지만 더욱 인간이 엄청나게 위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파고가 우리가 봐도 이세돌을 이기면서 세계적으로 알파고가 앞으로 못 이길 것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 머리가 더 위대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 실험을 저번에 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미국의 수도는 아시죠? 워싱턴. 영국의 수도는, 그다음에 프랑스는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남아공의 수도는 뭐죠? 모르잖아요. 요하네스버그. 그냥 알네. 근데 모른다는 것도 금방 나와요. 우리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세계 여러 지도를 보고 찾아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건 인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나올 수 있어. 이 컴퓨터는 모른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수도를 다 뒤져서 없다는 게 확인돼야만 모른다고 그래. 그냥 사람하고 컴퓨터의 차이는 그만큼 달라요. 우리가 훨씬 컴퓨터보다 빠르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건 보면요, 우리가 머리에는 뉴런이라는 신호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 뉴런은요, 우리가 세포가 100조개가 있는데 100조개를 서로 연결을 다 시켜주는 게 뉴런이라는 신호계인데, 이 신호가 100조개를 다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100쪽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인지해가지고 이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이 뉴런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1000쪽이나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냅스는 인간 뇌에서 1000조 개의 스냅스가 기억을 학습, 판단,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력 소모는 10W에 불과할 정도로 에너지 효율을 집적도가 높다. 이게 우리 머리를 이렇게 가동시키고 신호를 체계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스냅스라는 이 신호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김경민 아주대 교수가 이거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참고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뇌가 구조가 스냅스라는 게 있다는 거하고 메타인지라는 말하고는 우리가 뉴런 요 세 가지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건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의 종류입니다. 여기 전부 다 시를 안다고 하면서 시의 종류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외우지 마시고 내가 얘기한 걸 들어뒀다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아 그래 그런 게 있었어 할 정도만 하면 되지 무슨 이게 무슨 OX 문제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만 들어주십시오. 시의 종류 삼행시 삼행시는 여러분들이 주로 뭐 이런 여행 같은 데 가면 삼행시 대회를 많이 하죠. 이름 같은 걸 가지고 하고 뭐 그래서 삼행시 그 다음에 고백시 사랑을 고백한다든가 뭐 이럴 때 쓰는 것이 고백시, 권두시, 책의 맨 앞에 쓰는 시 또는 어떤 것을 뭐 어느 행사에 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권두시를 쓸 수 있고요. 극시는 극적인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한 시를 극시라고 하고 여기서 극시라는 것이 꼭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극적인 사건에 대한 시를 말하는 겁니다. 기행시, 명예선시, 단가, 일본에는 아주 짧은 시 형태의 하이쿠 단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칠호조라는 시가 있는데 칠호조는 나중에 시 형태에서 얘기할 때 칠호조를 말씀드릴 거고요. 칠호조는 3, 4, 5, 6을 나가는 겁니다. 주먹시, 짧은 시를 옛날에 그냥 주먹시라고 했어요. 주먹시라고 하기도 하고 단시라고도 얘기하고요. 민조시, 아까 말한 민조시가 이것도 3, 4, 5, 6조로 나가는 시예요. 시조, 초장 3, 4, 중장 3, 4, 3, 4, 종장 3, 5, 4, 3. 이 형태가 2조 500년 동안을 계속 써왔던 것이고요. 2조 500년은 난 2조 그 역사를 시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시의 나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로 인해서 모든 걸 하고 할 수 있던 때가 있었죠. 시조도 종류가 있는데요. 사설시조, 어시조, 연시조 이렇게 나눕니다. 사설시조는 어떤 거냐면 옛날에 양반들이 모여서 시조를 하고 그래서 창을 하고 그러면 지나가던 하인들이 듣다가 우리도 뭐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냥 중얼흥얼 했는데 어떤 3, 4 이런 이런 건 따지지 않고 자기네들대로 그냥 따라서 흥얼거린 것이 이제 사설시조가 돼요. 이 사설시조 뒤에 가서 이제 사설시조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사설시조는 특히 지은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좀 그렇게도 하는 사람이 자기 지었으니까 이름을 발표하는데 사설시조는 그냥 구조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본 것들이어서 사설시조는 지은 사람의 작자가 없습니다. 어시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신서영 선생님이 오늘 참 좋은 낭보를 가지고 오셨는데 범정심리 다양말리라는 제목으로 차에 대한 시를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시조는 시조인데 이게 어시조예요. 네? 시조의 형태를 딱 벗어났기 때문에 어시조라고 해요.
그리고 어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한자도 우리가 만들었다는 소리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전혀 부정하거나 전혀 그렇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이 수천 년 동안에 주변 모든 나라에서 쓰던 여러 가지 그 성형 문자들이 한도로 모여서 한자가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쓰던 어떤 성형 문자도 한문에 들어갔을 것이고 몽고에서 쓰던 성형 문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이 면자가 있어요. 이 면자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물수변에 간머리하고 여덟 팔자, 다롤자, 실사사, 말씀은 뭐 길장자, 말막자, 뭐 칼도자, 내천자, 뭐 마음심자, 이게 다 모여서 하나의 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7자인가 되는데 이건 자기만의 산서상에는 어떤 그 국수 가게의 이름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말하면 우리 분은 물을 부어서 뭐 이렇게 뚜껑을 씌워서 뭐 해서 뭐 실사쯤 가늘게 하고 뭐 이런 말들이 다 사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7자고 여기 보면 용자를 4개를 붙여가지고 64핵을 만들어서 어지러울 절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뜻이 그거야. 용이 한 마리 나타나면 천둥 치고 비바람 치고 막 난리 치고 시끄러운데 4마리가 막 털어 엉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지럽지 뭐. 그래서 이제 어지러울 절자라고 한 거고요. 인터넷에 뒤지니까 172자의 뭐 한문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오늘 따가져 오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된 한자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조합해서 만들었는지 172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통용되긴 하는가 보죠. 그렇게 한자라고 하는데 64자는 공식적으로 한자에 등록되어 있는 글자고 172핵짜리는 사실은 그 공식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네모난 그 원고지에다가 64자 핵자를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도저히 못 써요. 정말 이건, 그리고 우리가 한글은 아무리 획수가 많아도 열핵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게 67핵을 쓰려고 생각하면 이게 아찔한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글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는 거죠. 한문에 우리가 글자를 가지고 시를 쓰니까 글자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녹두문자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이제 뭐 전설이 아니고 실제로 녹두문자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이런 형태의 글자들인데 이게 사슴 발자국을 갖고 했다고 해서 녹두문자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글들이 몇 군데 나타나요. 우리나라 보면 연변에 묘양산 비석에 발견된 녹두문자, 경남 남해에서 발견된 녹두문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토기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녹두문자가 있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모양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뜻을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는 사람끼리만 부호로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우리가 주장하는 녹두문자는 인류 최초의 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후로 가림토 문자라는 게 있어요. 가림토 문자는 녹두 문자를 좀 더 발전되어 있는 형태의 문자인데 이 가림토 문자는 밑에 지금 118페이지를 보면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최정대이 만든 한글은 이 녹두 문자를 베낀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컨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여기 보면 뭐 기역, 키역, 여기 기역, 미음, 뭐 이런 키역, 치긋 이런 형태들이 거기서 나와요. 나오는데 뭐 그 글자만 따서 썼을 수는 있죠. 그래서 발음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례본에서는 돼 있기 때문에 가림석 문자를 베낀 건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가림석 문자를 우리 단군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밑에 훈민저금의 요거하고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림석 문자를 베꼈다는 얘기도 나오고, 요 문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하이쿠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 밑에 보면 118페이지 밑에 보면 이게 무슨 뼈 같은 데다 글씨가 써 있죠. 이게 각골 문자예요. 이 각골 문자는 거북이 등글에다가 이제 새긴 건데,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 각골을 보고 아주 좋아서 내가 바로 찍은 것이고, 이 각골은 처음에는 중국에서는 약재로 썼답니다. 어디 출토된 것들을 보니까 뭐 흙도 먹고 했는데 이게 약이 될 것이다 해서 가루를 내가 약으로 쓰다가 어느 날 이렇게 닦아보니까 글씨가 있는 거야. 아, 이게 그래서 이제 각골, 뼈에 글자가 있다 해서 각골 문자가 된 겁니다. 여기는 그래도 글씨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로 뭐 의사가 전달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건 글자가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만 우리가 짚고 넘어간 것이고, 우리가 글을 가지고 시를 쓰니까 글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걸 그냥 말씀드린 건지, 이게 무슨 시를 쓴 직접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시인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 겁니다. 그리고 한글, 훈민저금은 백성을 가르치는 소리라는 뜻이며, 세종대왕이 1440년경 제정 공포한 한글의 국자 또는 이것을 해설한 책의 이름을 말한다. 훈민저금은 세계에서 가장 한국적인 글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세계의 문자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진보된 글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글자를 만든 사례는 한글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게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글자를 어떻게 해석해 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훈민저금이라는 이거는 정말 난 세계적인 제1호 보물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 이게 지금 훈민저금이 제7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7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훈민저금을 국보 1호로 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근데 그게 안 되냐면, 이 국보를 정할 때 발견된 숫자부터 하나씩 넣기 때문에 70번째 발견돼서 70호가 된 거지 가치가 70번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훈민저금을 이게 발견됐을 당시에 어떤 사람이 전영필이라는 사람한테 이 이상한 좋은 책을 발견했는데 한번 가보자. 근데 얼마 달라고 그러니까 1,000원을 달라고 그랬다. 그 1,000원이 그때 서울시에서 제일 좋은 계약집 한 채값이래요. 그럼 우리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일 좋은 집이면 지금 한 50억 가나요? 50억 정도 더 가겠죠?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전영필 선생님 화를 불켜내면서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사람이 내가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아 10,000원을 딱 더 주면서 책값 10,000원, 그 소개해 준 사람 1,000원, 11,000원을 주고 산 책이 해례본입니다. 만약에 저걸 갖다가 가치가 저는 200조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복제 200조라는 그 내가 가치를 얘기한 거는 민정음이나 시에다 내가 그렇게 썼어요. 해례본 가치는 200조라고 내가 썼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최고 책임자고 지불할 어떤 위치에 있다면 100조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100조를 딱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한국에 굉장한 보물이 왔다 해가지고 막 세계가 들썩거릴 것이고 한글의 가치가 또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0조는 없어지지 않아요. 어차피 국고로 뭐 환수되고 뭐 하고 하면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이 뭐 한 1, 2조나 남을까 말까 해요. 그럼 1, 2조도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뭘 하겠어요? 기념관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100조는 줬다가 다 국가에 환수되는 형태가 되니까 나는 그걸 해서 한글의 가치도 높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내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해례본 얘기를 하면 가치가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해례본이 우리 5개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얘기하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 개 읽어만 보셔도 될 것이고, 2009년에 한글을 찌아찌아족이라는 그 섬 사람들이 자기 나라 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한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위는 얼마 전 자기 나라를 한국에다 바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 한글이 굉장히 지금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간송 전연필 그 책 소장이라도 지금 들어가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저는 한국의 우수성 글자를 얘기할 때 저는 꼭 17자라고 표현을 해요. 왜 17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보통 알기 28자를 알잖아요. 그죠? 28자 중에 4자는 순경음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없어진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우리가 쓰질 않아서 그냥 지금 그런 거고, 실제 24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24자도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이, 우에, 오가 10자인데 사실은 3개를 가지고 하는 거다. 그래서 자음이 14자, 모음이 석자 해서 17자가 한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7자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 이 음이 몇 개냐면 1172자를 할 수 있어요. 1172자를 조합하면 우리는 무수한 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우리가 좀 한글을 공부는 라기보다는 한번 보고 지나가자고요. 기본 자음이 14자, 기역, 니은, 디귿, 일, 미음, 비읍, 시읒, 치읓, 기역, 지긋, 기읒. 그 다음에 기본 자음이 아야, 어여, 오요, 우요, 의이, 이게 10개. 쌍자음이 쌍기역, 쌍지긋, 쌍비읍, 쌍시읒, 쌍지긋 5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했더니 1172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띄어쓰기를 최초로 누가 했냐고 따지면 대부분 헐버트나 주시경 선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재필 세 분이 하는데, 서재필, 주시경, 헐버트는 독립신문을 만들 때 실제로 적용을 많이 해서 신문에 발표함으로써 그분들이 한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는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최초 띄어쓰기를 적용했어요. 그분은 성경을 번역해서 알리려고 하니까 자기 딸이 말이 잘 안 되니까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글에 최초로 띄어쓰기를 적용한 사람이 존 노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도 했었지만 영어는 기본이 128자입니다. 기본 글자 28자, 대문자 28자, 소문자 28자, 발음 기호가 44자, 총 128자입니다. 그 128자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한글만큼 표현을 다 할 수가 없고 발음이 하나하나가 똑똑하게 발음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죠? 나 존이라고 불러줘. 뭐 헐버트라고 불러줘. 이건 그 음하고 자기 발음하는 거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은 원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옛날에 원문은 그냥 그 여자들이나 쓰는 그런 천한 글이라는 의미에서 원문을 썼는데 요새 와서 생각해 보면 원문이라는 말이 한글에 최고 맞는 말이에요. 언어와 문자가 통일된 글자. 네? 그래서 저는 원문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발음하고 문자하고 같은. 영어는 발음하고 문자하고 같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문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거 한번 자, 영문 선생님, 요 제일 위에 있는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 책을 보지 마시고, 요거요, 제일 위에. 로리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냥. 콩꽃 피를 안 보는데 싼 육지에 콩꽃 팥고 시우시한 이였으면 네. 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게 콩고 팥건이었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현재 밑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모아쓰기라고 해요. 네? 뭐냐면 우리 음들 이게 사실 다 글자를 모아서 쓴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요 콩입자는 거는 키읔, 오, 영, 쌍기역, 오, 치긋을 합해가지고 콩이라는 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모아쓰기야. 요렇게 넣은 걸 풀어쓰기라고 그래요. 영어는 다 풀어쓰기로 돼 있어요. 네?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다 풀어쓰기란 말이에요. 한글은 다 모아쓰기로 했어요. 이 모아쓰기의 특징이 얼마나 좋으냐면 처음에 우리나라 글을 만들었을 때는 띄어쓰기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읽었어. 읽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모아쓰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자 한자가 어떻게 보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거야. 음적으로. 이게 아주 음이 변하지 않는 하나의 띄어쓰기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수 있었어. 영어를 만약에 저렇게 붙이면 전혀 읽을 수 없어. 이게 우리나라 글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게 모아쓰기와 풀어쓰기입니다. 요거 신선생님 한번 요 위에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그럼 김 선생님 요거 밑에 꽃은 칭찬하지 않아도 향기로 핀다. 예 맞습니다. 요거 한번 보자고요. 꽃은 칭찬하느냐도 향기로 핀다. 이 말을 정말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렇게 풀어쓰기와 모아쓰기의 지금 그 기능을 우리가 느껴보는 거예요.
풀어쓰기로 했을 때 얼마나 읽기 어렵냐고. 응? 모아쓰기라는 게 얼마나 쉽냐고. 컴퓨터도 이걸 읽을 때 그랬을 거야 아마. 컴퓨터가 이거 읽어낼 때도 모아쓰기로 된 거 읽는 거하고 풀어쓰기 읽는 거하고 틀려요. 말하자면 영어를 해독하는 거하고 한국어를 해독하 한국어가 더 영어가 잘 인식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 컴퓨터를 생각하고 만들지 않으셨나 그럴 정도로 컴퓨터에 맞는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한글의 우수성을 잘 인식 못하다가 이 풀어쓰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 야, 이거로구나.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젊음에서 늙음까지. 네. 이건 밑에는 펄펄 뛰는 바다 사이에서.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걸 읽으려고 하면 엄청 힘듭니다. 풀어쓰기가. 그러니까 영어라는 자체가 풀어쓰기밖에 없다. 한글은 모아쓰기도 있다. 그 다음에 한번 형태로 보자고요. 이게 영어를 이렇게 쓰면 읽어지지가 않죠. 요게 아마 요거 하나밖에 제대로 읽어질 수가 없고, 아니 요거 다 읽기 어려워요. 한국어는 어때요? 어떻게 읽어도 다 써져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금강산 밑에서부터 이어 올라가도 아름다운 금강산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이건 옛날부터 이렇게 썼으니까 아름다운 금강산 읽을 수 있고 또 여기서부터 좌에서 우로 읽어도 되고 우에서 좌로 읽어도 되고 한글은 어떻게 해더라도 줄을 만들어 놓으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응? 근데 영어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주고 봐도 한글만큼 우수하려면 영어는 수백 년 더 발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글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민정음의 시를 한번 썼는데요. 이건 한글 소식 602호에 실린 시예요. 한글 소식 606 여기는요. 한 달 매달 나오는데 한 7,000부 정도 팔린 게 아니라 뭐 배부되는 책이에요. 그걸 이렇게 썼습니다. 좀 한번 좀 자랑 좀 해볼게요. 성군 세종이 환웅의 숭엄한 뜻을 받아. 세종대왕이 성군이잖아요. 성군이 환웅의 그 어떤 지시를 받아서 우주 원리 음악 고행의 조화와 인간을 널리 일으키게 하는 천하제일보 훈민정음을 창조했다. 난해하고 궁색한 중국의 글을 빌렸어. 중국의 글은 난해하고 궁색하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그걸 갖다 유의해서 찾으니까 어렵다는 말이 궁색하다는 말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해하고 궁색한 중국의 글을 빌렸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애민을 위해 한다름에 깨달아 지혜를 얻어 천지 이치를 터득하니 신묘하다. 천지인으로 몸을 표현하고 자연의 법칙과 진음을 자음으로 바람소리, 하계 울음소리, 닭의 소리, 개소리, 말과 글이 일치하는 언문, 혼용과 전형이 성스러운 군. 여기서 언문이라는 말을 내가 썼습니다. 이 언문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 이 한글을 정말 대변한 글이었구나. 옛날 사람들은 낮추려고 한 말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기에는 한글을 정말 잘 표현한 글이다. 그러니까 음과 글이 합일된 글자, 언문입니다. 저는 언문이라는 말을 좀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은 하늘에서 우주를 운영하고 땅에서 사람이 관장하니 정음이 그 흐름을 편안케 펴서 천지 기운과 모험계에 작용한다. 모나리자 가치가 2조라면
해례본 가천 200조요. 섹스피어 인도를 바꾸지 않겠다지만 한글 24단은 온 인류의 문자가 되어 장막을 거두고 장벽을 부숴 흘러 홍익국민정음이 호원을 통일하리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아마 모나리자의 가치를 최고로 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거에 난 100배는 국민정음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고요. 섹스피어를 인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건 그냥 영국 사람들이 바꾸지 않겠다는 정도지만 우리는 한글은 세계를 통일하는 언어가 될 것이다. 이건 그 의미 자체보다가 완전 틀린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훈민정음이 200조란 말을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좀 자랑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를 쓰면 다 내가 정말 훌륭하다, 잘 썼다고 이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생각하던 것을 말로 할 수 있었던 것만도 대단하잖아요. 어? 동물들은 다 생각은 합니다. 이게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마다 인간으로서의 그때부터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에서 글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된 것도 수천 년이야. 글을 가지고 또 배워서 시라는 형태로 할 수 있었던 거면 또 수백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의 형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해요. 어?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시를 형태로 다 해서 시를 썼으니까 이거는 칭찬을 아낄 수가 없어요. 정말 시를 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시 썼다는 자체는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그러니까 그 시를 보고 어떻게 잘 썼다고 그래야죠. 그래서 시를 어떻게 썼든 잘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는 여러분들 앞으로 누가 나와서 시를 여러분 봐달라고 주시면 무조건 잘 썼다고 해야 됩니다. 그건 실제로 그 사람이 저는 진심으로 잘 썼다고 얘기합니다. 시를 썼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 쓰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시를 우리나라는 세계 정말 1등 가는 문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말과 글이 있잖아요. 말과 글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글과 말이 굉장히 우수해요. 아까 뭐 한글의 그 영어에 비교해서 우수성을 나타냈지만 그 글의 여러 가지 뭐 형태, 기능 또는 탄생한 경위 모든 것이 한글이 우수하고 또 우리나라 언어가 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죽었다는 표현이 몇 개 되냐? die하고 뭐 비슷한 말이 하나가 있답니다. 2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정확하게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유의를 찾아보면요. 죽었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거지만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휴, 왜 밑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내가 쉬어봤어요. 와, 죽었다는 표현이 121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어에 2개 몇 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한번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죠? 어머니. 한번 해보자고요. 이야, 밑에 또 어머니만 해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나라 글을 시를 쓰게 되면 의미가 깊어지고 이미지가 생깁니다. 근데 이 시는 이제 요새 문단이 잘 안 나타나는 분인데 지금 90한 7, 8세 되셨을 거예요. 이분을 처음에 만났는데 이렇게 같이 술자리를 했는데 나 오늘 피임약 갖고 왔다? 그 얘기는 야 누가 가자 그러면 이건 딱 갈래? 이런 농담인데 나 그때 굉장히 막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시나 그러고 그냥 좀 민망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농담을 30살 때부터 했대. 근데 아직까지 그런 추문은 없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한 알의 피임약을 들고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거야.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지킴이야. 아, 그렇다면 이게 뭔가. 그래서 쓴 게 그거예요. 76세 그녀는 늘 피임약을 지닌다. 그 하나의 피임약은 유통기한을 넘긴 지 오래이고 말이 10%는 은장도 있다. 그 얘기는 그걸 잘 76세까지 계속 지켰다는 얘기는 은장도처럼 몸에 지니고 정말 지닌 거야. 그때 이걸 시를 발표했던 사람이 어떻게 은장도 하고 저 피임약하고 같은 거냐. 우리가 항상 저번에 원숭이 똥구멍에서 내가 말씀드렸죠. 칼라로도 연관시키고 맛으로 연관시키고 형태로도 연관시키고 하듯이 여기서 내가 연관시킨 건 뭐냐면요. 피임약은 어차피 아기 씨앗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근데 이 피임약은 아기 씨앗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그 결국은 아기 씨앗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같은 거다. 그걸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숭이 똥구멍에서는 우리가 그 연관하는 것을 칼라, 형태, 속도, 높이 뭐 이런 걸로 그걸 연관을 시켰죠. 그죠? 생각나나요? 예. 근데 나는 그 연관을 악의 씨앗을 키우지 않겠다는데 연관을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사실 뭐 전문 얘기하면 피임약은 어떻게 보면 부정을 하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같다. 이렇게 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역은 연관을 어떻게 시켰냐 하는 얘기고요. 알라딘을 사야 한다. 이 시가 참 재밌어요. 이 시를 내가 인터넷에서 조사하다가 어떤 시를 발견했는데 너무 재밌고 잘 쓴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갖고 다니면서 이게 낭송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작자를 못 만났습니다. 김창진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 그래서 그냥 그분 걸 그냥 도용해서 정말 쓰고 있는데 만나면 내가 굉장히 감사할 거예요. 시를 정말 잘 썼어요. 알라딘을 사야 한다. 그게 알라딘이 뭐냐면요. 옛날에 삼성에서 만든 컴퓨터 이름이에요. 알라딘이. 알라딘을 사야 한다. 김창진.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이 기억력 나쁜 고물 PC를 새 것으로 바꾸기로 결심. 언젠가 PC 카탈로그에서 보았던 삼성 알라딘을 사리라 맘먹는다. 내 글이 안 되는 건 순전히 도구가 용산 조립품 286AT2 때문이라. 밤마다 기도하면서 보았지만 구매해야 할 내 시들은 언제나 날림 절식인 걸. 알라딘을 사야지. 그의 자판을 요술 램프처럼 살살 만져주면 나만의 유능한 종이 나타나 내 명령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넘치는 하도 용량 풍부한 그의 언어는 이 미궁에서의 나의 탈출을 도우리라. 사실 이 느림부 286H에도 요정이 있다. 언젠가 치약으로 열심히 PC 본체를 닦다가 나는 보고 말았다.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하품을 켜며 나오는 발이 안 보일 만큼 작은 바퀴벌레 새끼를 나를 비웃듯이 다시 제 집인 양 기어들어가는 그 자식을 향해 재빨리 프로피 디스크를 몇 번이나 쑤셔 넣었다 뺐다 하며 앞살을 돌렸지만 디스크만 에러났던 기억. 가끔 모니터 속에 내 글 위로 그 바퀴들이 지나가지는 않을까? 그는 너무 두렵다. 내가 잡는 사이에 테트리스를 즐기고 어쩌면 이전에 핵살을 지우고 가끔 바이러스를 먹이는 것도 이 요괴의 진심을 난 짙은 혐의를 두었다. 베네치아 워드게임에서 바퀴벌레는 단어가 내려와 나를 덮칠 때 난 확신하였다. 나는 체제는 이미 여받고 있었다. 놈은 밤마다 용량 작은 하드를 끼고 씩거리며 내 글을 비웃을 거 아닌가. 무슨 시가 이래 하면서도 내가 방심하는 사이 내 연애사를 도용해 행여 또래 양꼬치를 사귀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신성한 작업실에서 온갖 상스러운 상상들이 또 잡종의 새끼를 쳐서 손잡고 다니겠지. 나의 약한 정신은 이미 도굴되었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알라딘은 사약입니다. 참 이 시 어때요? 정말 재밌게 잘 썼어요. 우리가 같은 세대잖아요. 핵사 옛날에 게임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베네치아 여러분 아시죠? 그 한글 자판 연습하는 그 프로그램 베네치아야. 그 베네치아에서 그 바퀴벌레 머리 떨어지는 거야. 막. 그거를 표현해서 썼는데 엄청 잘 썼어요. 이분 내가 만나보고 싶은데 자 장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신춘문예도 당선됐고 대학 교수도 한 걸로 알아요. 굉장히 이 사람은 이 시를 쓰는데 이 사람의 시가 너무 독특해서 하나 소개를 한 겁니다. 그 햄버거에 대한 명상이라 해가지고 햄버거를 만들어가는 과정, 거기에 뭐 이런 뭐도 넣고 뭐도 넣고 해서 이 시를 썼는데 이런 형태의 시를 쓸 수도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말하자면 우리가 쓰는 시는 형태도 어느 형태도 가능하고 어떤 거로서도 쓸 수가 있고 정말 누구라도 쓸 수 있고 나이도 관계없고 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 재미로 읽어보세요. 완전히 무슨 그 레시피 같기도 하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아시군도에서도 막 소리가 나도 두 가지는 알아듣는데 자기 이름 많은 데서 막 하다가 여만 그러면 나 불러내 그 많은 사람들 느낀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끼는 게 뭔지 캐치할 수 있는 게 성적인 얘기만 하면 탁 머리가 어디서 들렸어 이게 한다는 거야. 그 얘기를 그래서 왜냐면 욕설 모소당이 성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망이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잘 하는 거,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종돈 같은 거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거 뭐 읽을 필요 없죠. 워낙 많이 많이 읽었던 시니까. 감동시요. 우리가 엄마는 그래도 된 줄 알았다. 심지성소리나 쓴 거하고 오전 아침에 송암 선생 어머니 연시 회초리. 이 시설은 여러분이 다 내가 몇 번씩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연서라는 시 여러분 아세요? 연서. 다른 것들은 내가 여러분하고 몇 번 얘기해서 아는 거고 연서라는 시 아세요? 연서? 이걸 누가 썼냐면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 하는데 보낸 편지 안에 있는 얘기예요. 저번에 우리가 그 시의 형태를 얘기하면서 어느 부분을 갖다 형태만 해주면 시가 되잖아요. 이건 사실은 그 시가 아니었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 편지 안에 있었던 얘기를 잘라내가지고 시로 된 건데, 네. 그래서 요 시 하나를 내가 아마 이 시를 제일 한꺼번에 외웠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연서, 프란체스카. 이 세상에서 100사람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10사람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나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낸 연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요새 자꾸 사람들이 좀 결석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142페이지부터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